2014년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로 이뤄진 소규모 병력을 그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 기지를 봉쇄하고 지역 정부를 친푸틴 꼭두각시들로 이뤄진 새 집단으로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는 허를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진지한 외교적이나 군사적 대응을 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푸틴에게는 임무는 대성공이었고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조금 더 지난 뒤 그리고 그 꿈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난 무기 전력과 전장의 주도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 반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해방하거나 재탈환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을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국 적이 이곳을 점령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들게 됩니다. 이 전략의 영향과 그 이면에 있는 논리를 이해하려면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 지도자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국민투표까지 조직했습니다. 그 국민투표에서 무려 96.77%의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는데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곧 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림반도의 지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반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곳은 아닙니다. 2014년 러시아에서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육로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북쪽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항공, 해상 이동과 케르치 해협, 페리 운행이 있었습니다. 케르치 해협은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비교적 좁은 수로입니다. 서쪽엔 크림반도, 동쪽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합병 이전에는 크림반도는 연료, 식량, 물, 전력, 민간 물품 등 필수 공급품을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본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이제는 러시아가 그 자원을 공급해야 했지만 오직 페리만으로 이를 운송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푸틴도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로 이주하도록 장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는 반도 전역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는 접근을 더 쉽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르치 해협대교, 즉 크림대교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현대공학의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19km에 달하는 이 다리는 2016년 2월에 건설이 시작되어 2018년에 자동차와 기타 차량 통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리의 철도 구간은 1년 후에 개통되었습니다. 곧 수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럽 최장 다리를 매일 수만 대 차량이 지나며 러시아의 반도 물류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가로질러 병력과 군사 장비를 수송하고 이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푸틴이 단순히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향한 집요한 욕망에 이끌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4개의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광대한 육상 회랑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는 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군대와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는 중요한 육상 경로입니다. 아조프해를 둘러싼 해안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로 가는 길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길목의 최대 도시를 3달간 포위했습니다. 마리우폴, 그리고 2022년 5월 중순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육상 회랑 대부분 확보됐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 남쪽에서 헤르손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도시와 정착지를 조기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할수록 반도 주변의 완충지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영영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은 블라디미르 푸틴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병하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은 반도가 고향 항구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다른 점령지들과 함께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안팎에서 일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지만 케르치 대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포함해서 푸틴이 옳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으로 시점을 옮겨보면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의 방어시설, 물류,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공격한 결과입니다. 이 작전은 아마도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공군기지, 항구와 같은 목표물에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어시설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면서 그 효과와 강도가 정말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키이우 측 병력은 이제 도로, 다리, 인프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정전과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반도 전체를 전례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당황한 관광객과 러시아 주민들이 탈출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실수에서 배우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을 조정하고 그리고 갈등 상황 변화에 놀랍게 잘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나라는 대대적인 역공세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침략군을 밀어내는 반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해랑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막대한 병력과 장비 우위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크렘린 측 병력은 적이 반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깊고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지뢰밭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대전 차오를 팠습니다. 그들은 주요 지점에 포병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공세 상당수를 잃은 영토를 대거 탈환하기도 전에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작은 군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또한 병력을 여러 축으로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공세를 막기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쯤 우크라이나는 6개월 동안 소수의 마을과 정착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었죠.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육상 해랑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은 너무 깊고 촘촘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적응력이 빛을 발합니다. 지휘관들은 그 방어선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방어선 위를 넘어 타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맞는 도구만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방위 산업은 그 도전에 맞서 더 크고 더 성능이 좋고 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점차 크림반도에 더 많은 목표물을 사정권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 자산을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등입니다. 그래서 더 강도 높은 공중 공격을 할 때가 오면 러시아는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2026년이 되자 모든 준비가 갖춰졌고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진 속도는 달팽이처럼 느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키이우는 결국 필요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말에 따르면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군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 오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2026년 5월에 키이우가 움직였습니다. 도로, 철도, 다리, 페리, 방공망 등과 같은 목표를 겨냥한 중거리 드론 공격이 맹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 내부와 러시아와 연결된 육상 회랑을 형성한 점령지 모두에서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이 지역에 보급을 해오던 보급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전 케르치 다리 공격으로 해당 구조물은 러시아군이 쓰기에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여전히 병력과 연료, 식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물자도 페리와 도로를 통해 반도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격들로 모든 선택지가 무효화됐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건너는 철도 페리들이 하나씩 차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한때 군 수송대가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도로들이 갑자기 키이우의 드론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 영향이 크림반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연료와 에너지 공급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반도 전역에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6월 내내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강화했고 목표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전소나 연료 저장소 같은 곳들입니다. 물류센터와 주요 기반 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반도 내 군사 주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 관광객, 휴가객,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5월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22건의 확인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6월 말에 한 주에만 총 공격 횟수는 55회였습니다. 이 공격들은 이 지역에서 본 것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파괴적인 축에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생산한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까지 투입하여 육상 회랑을 따라 운행하는 차량 행렬과 흑해, 아조프해의 러시아 해군 항구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공황 상태로 시작했던 상황이 이제는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로 번졌습니다. 실제로 6월 26일 현지 크렘린이 임명한 크림 당국은 공식적으로 지역 전체에 무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케르치다리 임시 폐쇄 외엔 선택이 없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 도시로 가는 수많은 열차들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탈출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6월 26일 독립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아스트라가 사진과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케르치 해협 대교 방향으로 15km 차량 행렬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반도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관광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아름다운 해변과 해안 도시를 즐기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고급 해변 리조트와 좋은 여름 날씨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에는 이 지역에 평소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진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여행사, 호텔,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의 보고에 따르면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약은 줄고 취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행사는 6월 예약의 무려 80%가 취소됐고 7월과 8월도 50%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붐비던 인기 호텔들조차 사상 최저 객실 점유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가 더 이상 좋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려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페도로프와 같은 공식 인사들의 경고를 따랐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크림반도에서 지옥이 시작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파트 추브로프, 크림 타타르 민족 마즐리스 의장, 크림 타타르인의 최고 집행 대표 기관인 또한 점령된 반도에 있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 연설에서 추브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반도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크림반도 인구 중 다른 집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2014년 2월 27일 이후에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위조된 러시아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보시다시피 크림반도는 마침내 최전선 지역이 되었고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의 해방은 불가피합니다. 슈브로프는 계속해서 불가피한 처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르치다리가 아직 통행 가능한 날마다 크림반도를 안전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떠날 기회가 있습니다. 곧 그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케르치다리가 무너지고 육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편 러시아 관리들은 더 이상 위기의 규모를 숨길 수 없습니다. 놀랍고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 책임자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군용 차량과 긴급 구조기관에만 연료 판매를 제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만 연료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이 지역을 휩쓸었던 연료 위기의 최신 사태였습니다. 그 위기 초기에 크림반도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종종 케르치다리를 건너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연료를 사야 했고 일부는 연료통에 기름을 채워 집으로 돌아가 두세 배의 가격에 다시 팔기도 했습니다.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28일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 정유소를 공격한 이후로 러시아 남부는 자체 연료 위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해지면서 현지 주유소들은 크림반도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대한 주유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들에서 언쟁이나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장경찰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많은 이들이 크림반도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를 구할 수 없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6월의 공격 이후로 이 지역은 순환 정전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사업장이 전력을 잃고 있습니다. 소위 러시아 리비에라라고 불리는 이곳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식수와 식량 부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휴양객들의 낙원이던 이곳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정기적으로 울리고 이어서 점점 익숙해지는 폭발음과 굉음이 들린 뒤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많은 크림반도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통을 담은 게시물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푸틴에게 직접 상황 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은 7월 5일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크림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모스크바와 푸틴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안전과 정상적인 삶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빈 주유소, 두려움, 검문소뿐입니다. 긴 줄과 완전한 불확실성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림반도가 생존 모드라면 그렇다면 이미 모든 것이 통제 불가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이런 감정은 지역 주민 전체에 퍼졌지만 모스크바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부족하고 케르치 다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크렘린은 해상으로 크림반도에 보급품을 계속 보내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림자 한 대 유조선을 이용해서요. 그것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7월 6일 밤 8척의 소형 유조선이 각각 7,000톤의 휘발유를 싣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될 당시 이들은 아조프해를 건너 크림반도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크림반도로 가는 어떤 경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키이우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경로가 감시 중이며 드론과 미사일이 대기 중입니다. 그 여정을 감행하는 모든 표적을 언제든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의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CNN 기자 닉 페이튼 월시의 말처럼 이 나라는 크림반도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가스, 전기, 저렴한 음식 모두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크렘린이 그곳을 계속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덜해 보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푸틴의 왕관의 보석에서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지렛대로 바꾸려 한다고 덧붙입니다. 또는 푸틴이 자신의 전쟁에 대한 커져가는 반대 여론을 헤쳐나가려 할 때 크림반도를 푸틴에게 뼈아픈 골칫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당시 매우 귀중한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황금처럼 빛나는 보물이라고 여겼죠. 러시아인들이 수십 년간 즐기며 그에게 이익을 주는 고급 리조트들이 곳곳에 있는 그림 같은 반도였습니다. 2026년에 그 보물 같은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공포와 혼란, 패닉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리고 푸틴의 참담한 몰락을 상징하는 완벽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료 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연료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크렘린의 악화되는 경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군사 속보와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